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월마트가 3월 초부터 매장 직원 시급을 현재의 12에서 18달러 수준에서 14에서 19달러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6.6% 오른 셈인데요. 이번에 시급 인상 혜택을 받는 미국 내 월마트 직원만 약 34만 명에 이르고요. 이번 결정으로 매장 직원 평균 임금은 17달러에서 17.5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월마트가 시급을 올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면 접촉이 잦은 일자리 선호도가 낮아진 데다가 그간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를 차지했던 이주 노동자도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이직하는 근로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고용 상황도 지금 미국과 비슷할까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0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에서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는데요. 지난해인 2022년에는 9,160원으로 상승해 2년간 최저임금이 6.6% 올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우리들이 쓸 돈은 줄어든 셈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경기 침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힘들어질까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참 미국의 분위기가 부럽기만 합니다. 1월 26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유행만 돌고 도는 게 아니죠. 돈의 역사도 경제도 돌고 돕니다. 그래서 현재와 닮은 꼴인 과거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 평행이론. 오늘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예, 박사님. 요즘처럼 우리 사회에서 미국 연준, 미국의 금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2023년, 2022년의 분위기와 가장 그래도 좀 닮은 꼴인 시점을 하나 꼽으라면 어딜 꼽으세요? 바로 1979년부터 예. 약 5년간 이어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과 대금리 상승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고요. 단순하게 닮았다기보다도 이 경제 현상을 잘 뜯어보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현상이 다 마찬가지듯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뿌리 없는 현재의 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서로 다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과거를 제대로 조금 이해하게 되면 그 과거가 반드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메인스트림, 그 논리적 구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폴 볼크라는 미국 역대 가장 유명한 연준 의장이 통치했던 1979년 이후에 약 5년간 상황, 이것을 연구해 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때 소방수로 나오신 분이 폴 볼커인데 이분과 그때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폴 볼커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갑자기 궁금합니다.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웰은 또 어떤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이 꾸려가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폴 볼크를 통해서 경제를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폴 볼크의 그 이 통화 정책이 한 학기 강좌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폴 볼크 때문에 학점 따느라고 아주 악정고투했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제 언론에 종사하면서 국제 뉴스를 담당을 했는데 제가 처음 만났던 국제 영향력 있는 인사가 바로 폴 볼크입니다. 직접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만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폴 업무상으로. 볼크가 네. 인터뷰하는 자리에 네. 가서 연합 인터뷰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지금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경제, 특히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아주 좌지우지되는.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1990년대 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오일 쇼크라는 어떤 경제 미정유의 경제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오일 쇼크도요. 중동 전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폴 볼크라는 분은 우선 키가 굉장히 크세요. 예. 그리고 가장 주류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사 또 미국, 영국, 런던 스쿨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금융기관에 좀 있다가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했고 정통 통화주의자 경제학자죠. 예. 그리고 이분은 한번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절대 가지 않는 좋게 보면 신념의 사나이고 나쁘게 보면 굉장한 고집쟁이 아주 외통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정반대형이죠. 우선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그동안 100여 년의 연준 역사를 통해서 연준 의장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이고요. 이분은 또 변호사 할 때도 이제 기업인들과의 친화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예. 제롬 파월이 어떤 소송 중재를 하게 되면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 워낙 양쪽의 얘기를 잘하는 네. 그래서 협상가 생긴 게도 상당히 선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사실 그런 성격 때문에 이분은 공화당 당적을 가진 공화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 시절에 예.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사람들로 연준을 구성할 때 그래도 좀 구색은 갖춰야 된다 해서 제닛 옐런 민주당 성향의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시절에 이 제롬 파월을 공화당이면서도 한 명 그러니까 어떤 문의를 맞추기 위해서 데려온 그냥 그야말로 갖다 놓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제닛 옐런 의장과 친하고 또 이후에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공화당 시대가 오면서 아주 지금은 실권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분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언저리에 네. 통화를 가장 많이 풀었고 미국 역사상 그 푼 통화가 결국은 지금의 지금의 미국 인플레. 물가 상승, 인플레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매파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분은 전 사실은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닌 박쥐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틈에 따라서 비둘기 또 어떤 때는 매파로 바뀌는 것을 흔히 우리는 이제 박쥐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이제 와서 좀 문제가 되니까 또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폴 볼크하고는 굉장히 대칭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주변의 법조인들 중에서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끝까지 이제 소송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중재에서 배상금을 얼마나 덜 내거나 더 많이 받아오느냐가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파월 의장도 지금 연준 의장의 업무를 이런 변호 업무처럼 중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경제학자 출신인 폴 볼커는 그 당시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나요? 예, 1970년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0년 평균 약 15%에서 20%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고로 올라갔던 물가가 9.3%예요. 예. 작년 6월 달에 9.3%대 그거보다도 더 높았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높았느냐? 여기는 당시에 닉슨 대통령을 끌어오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서 예. 이 전쟁을 꼭 이겨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살포를 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도 베트남 전쟁 때 좀 우뚝 솟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도 전쟁에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달러가 기축 동화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일 기여한 게 금태환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금을 그 1온스를 가져오면 미국 달러 35달러를 언제 어디선지 바꿔준다는 그 조건으로 미국이 기축 동화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다른 나라가 금을 가져오면 달러를 가져오면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바꿔줄 금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태환 제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를 없앤다. 그때부터 엄청난 인플레가 왔던 것이거든요. 그 인플레 상황 속에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관두게 됐고 네. 그게 포드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미 카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예. 지미 카트가 물가를 한번 잡아보겠다 예. 해서 정통 인플레 파이터라고 불리는 바로 이 그 폴 볼커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 게 1979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자마자 딱 2달 만인 10월 6일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날 이른바 토요일의 대학살의 밤인데요. 연준은 원래 토요일 날 업무를 안 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 토요일 날 예. 어떻게 된 거죠? 지금도 언제든지 비상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나오라고 그래서 그 날짜에 금리를 올렸는데요.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 정확하게 11.5%였는데 이를 15.5%로 한꺼번에 4%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1979년 10월 6일 그 유명한 토요일 밤의 학살인데요. 이때 미국에 엄청나게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올린 금리가 4.5%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1년간 찔끔찔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했지만 진짜 자이언트 스텝은 폴 볼크 연준 의장이 당시에 하루 새 단 한 번에 4%포인트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무엇이다를 아주 확실히 보여줬죠. 이게 이렇게 진짜 크게 대두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올린 숫자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대 수준인데 당시에는 하루에 4%포인트를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계속요? 네. 이분이 어디까지 올렸냐면 역사적 최고점 미국 기준금리 21.5%까지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21.5%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까지 올라갔고요. 45%요. 예, 그야말로 금리 살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20%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바뀌는데 네. 법정 최고금리가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야, 사실 IMF 때도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리는 자율화 시켜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도 사금융의 폐해가 크기 때문인데 미국은 이런 법정 최고금리가 없고 바로 이 폴 볼커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당시 한국의 금리도 약 30%에서 40%까지 네. 올라갔더랬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사람 이러고도 멀쩡히 다녔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예, 예. 워싱턴의 그 유명한 트랙트 시위 사건 농민들이 쳐들어옵니다. 금리를 예. 올렸을 때 제일 먼저 이거 휘청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취약계층이에요. 그렇겠죠. 미국에서 가장 취약계층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어떤 비료 또는 농기구 융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금리가 40%로 올라가니 쌀은 정산에 한계가 있고
도산할 수밖에 없었고 트랙터를 몰고 옵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몰고 오는데 예. 미국은 소를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어떤 사료 그러니까 농사의 동반자로는 키우지 그렇죠. 않으니까 트랙터를 몰고 와서 키우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에 남아 있는데요. 워싱턴을 아예 완전히 트랙터로 점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폴 볼커 연준 의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그 시위가 생기니까 총을 샀습니다. 본인이요? 예. 혹시 자기가 도중에 살해당할지도 모르겠다. 키가 2m, 7m나 되는 사람인데요. 네. 항상 걸어다닐 때 멀리 보면서 그래서 기자가 뭐를 멀리 관망합니까? 거시경제 저 세계 멀리 경제를 봅니까? 이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달라들어서 해치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가 있습니다. 이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굳건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그야말로 인플레 파이터였죠. 이렇게 폴 볼커가 단기간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탄도 많이 받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했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폴 볼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 대목이 오늘날의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고 그것이 미국의 금리 정책을 이해하는 데 전 요체라고 보는데요. 예. 자, 지금 우리는 다 폴 볼커 잘했다. 통화주의 하는 사람들,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 잘했다고 하지만 폴 볼커도 꼭 트랙터 시위가 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화 지표의 착시 현상으로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1980년 4월 달이었는데요. 본인이 그 전에 갑자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갑자기 크게 죽어버렸고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가가 좀 내려가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를 내립니다. 바로 이 대목의 착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기는 금리를 한 번 올린 금리를 경기가 좀 나쁘다고 또는 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바로 낮추지는 않겠다 하는 네. 그런 시그널.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정책인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는 폴 볼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 대목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찰 아닌 성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또 교훈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 프리드먼이라는 전설적인 또 학자가 샤워실의 바보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것도 이런 대목과 관련돼서 시사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금리 인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제롬 파월이 샤워실에 바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제 샤워실에 처음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차거 하면서 버튼을 돌립니다. 그럼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뜨거운 물에 되기도 하는데 네.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좀 차다고 뜨거운 물, 또 뜨겁다고 또 버튼을 돌리면 오락가락하다가 경제를 망칠 수가 있다. 이것은 노벨상 경제학자 수상자죠. 1970년도 수상자 통화주의 경제학의 최고대가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인데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결국 다 같이 당한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맡기고 좀 진득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책을 함부로 획가닥 변화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2, 3년 전에 얼마나 많은 통화를 풀었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또 통화를 죄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제롬 파월이 선언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이 FOMC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물가가 조금 지금 안정이 되니까 또 금리 인하한다. 또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도 상당한 지금 변화가 오고 있어요.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도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얘기가 있어요. 예, 캐나다가 중단하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예. 블룸버그에서 경제학자들을 만나보니까 캐나다는 미국보다 최근에 금리를 더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 중단할 거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높아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렇겠죠. 금리가 다시 인하로 돌아갈 때까지는 끝난 것에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파월이 자기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폴 볼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금리를 더 올리진 않겠지만 지금 올려놓은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망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그 점도표상 미국의 최고 금리가 5.25인데 앞으로도 0.25 정도 3번을 더 올릴 거고요. 그 올리더라도 더 올린 다음에는 더 안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상당히 긴 시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치영 기자가 가져온 책 함께 경제적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견유와 직녀처럼 우리가 계속 요일이 다르거나 그래서 못 뵀는데 그러니까요. 드디어 뵙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둘이 노래 부른 적은 있죠. 아,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말센스라는 책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지난 연말에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연말에 보통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스러운 감정이 좀 쌓일 시점에 후회의 감정을 좀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설 연휴 보냈지 않습니까? 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얼굴 보고 여러 대화 나누셨을 텐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한데 막상 대화가 시작되면 참 껄끄러운 상황들 많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사실. 더군 친척 어르신들 앉으셔가지고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시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들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의외로 이런 명절 때도 뭐 정치 얘기하시고 그런 어르신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반면 또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 만나는데 훌쩍 커버린 조카들, 막 친척 동생들 예. 앞에 놓고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어떤 대화가 우리를 생산적으로 만들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센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운병가를 위한 그렇게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우리 김 기자님 같은 분께서 네.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 박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라디오에 출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 잘한다는 얘기 종종 듣긴 하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름 조금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재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재주하고 말 센스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말 센스라고 하는 건 진정성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책 프롤로그에는 제목이 말 센스가 말 재주를 이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대화법으로 소개된 몇 가지 사례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대화 중에 주제를 자꾸 내 얘기로 끌어오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제가 들어보면 네. 뭐 연휴였으니까 연휴로 한번 해보죠. 연휴에 집에만 너무 머물러 있었더니 부모님 잔소리도 심하고 답답해서 가까운 월드컵 공원 나 올라갔잖아. 서로 이제 친구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늘공원 올라가서 한강 보고 그러니까 야 진짜 좋더라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네.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그랬어? 근데 너 혹시 월드컵 공원이 옛날에 쓰레기장이었던 거 아니야? 그거 난지도였잖아. 서울 쓰레기 거기 다 완전 매립했던 쓰레기 산이었어. 이렇게 대꾸를 해주는 거예요. 이 대꾸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공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뽐내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맞아요. 거고 네. 저도 사실은 그랬던 경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자신이 받았던 명절 스트레스를 친구하고 좀 풀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반대로 친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식을 뽐낸 거죠. 네. 일종의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 거고 너 이거 모르지? 난 알고 있었다라는 무의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제를 갑자기 확 전환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는 자신이 받았던 명절 스트레스를 친구하고 좀 풀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반대로 친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식을 뽐낸 거죠. 일종의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 거고 너이 이거 모르지? 난 알고 있었다라는 무의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 좀 한다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화법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다가 좀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에다가 말까지 네. 잘하면 항상 이런 습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발동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대화에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건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싶다면 대화를 하지 말고 차라리 블로그를 써라 이렇게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네,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순간 반성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말 재주라고 하는 거 이런 것과 달리 말 센스. 그럼 이 책에서는 본인이 말하는 말 센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는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말하는 걸 자세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센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책은 듣는 법을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특히 이제 수동적인 듣기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듣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 말고 내가 진짜 능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굉장히 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이게 말 센스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앞에 예시로 들었던 친구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리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반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말 센스를 높이려면 말을 좀 적게 하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오늘 자꾸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가 끊기거나 대화 중에 내가 말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단둘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침묵 침묵이 흐르면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책에서는 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리어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정제된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로 이른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말 센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제가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르네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듣는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조리 있게 말하고 재밌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적게 하라고 권고하는데 아니 적게 한다고 그럼 좋은 대화가 될까 싶은 저는 의구심도 솔직히 들어요. 네. 근데 이 책에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많은 예. 사람들이 대화법을 얘기할 때 서로의 눈을 쳐다봐라. 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할 대화 소재를 좀 가지고 있다가 예. 적절한 때 그걸 꺼내서 얘기해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화를 망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절대로 오.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말 센스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말을 적게 해버리면 둘이 앉아서 침묵만 흐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저자가 말을 적게 하라는 거는 말의 속도를 좀 늦추라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제가 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답변을 하는 그 잠깐의 침묵 시간 예. 이걸 또 재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재보니까 얼마나 돼요? 나라와 인종에 상관없이 평균 0.2초 정도 걸린다. 0.2초. 그러니까 거의 간극이 없다라고 볼 수도 그렇네요. 있는 거죠. 근데 이 간극이 제일 짧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몇 초일 것 같습니까? 평균이 0.2초입니다. 그럼 뭐 0.1초? 일본이 0.0007초. 일본 사람들은 말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야. 그렇게 좀 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네. 일본이고 가장 긴 나라가 덴마크 0.67초니까 평균하고 가장 긴 나라를 뭐 비교해 봐야 고작 한 0.5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도 그 배수로 따지면 3배 차이 나네요. 네. 네. 어쨌든 간 사람들은 굉장히 답변을 급하게 한다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다음 얘기를 뭘 할지를 머리는 이미 떠올리고 있다. 남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뭔가 얘기를 할지를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다시 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생각 없이 대답한다라는 얘기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의식적으로 이 대답하는 시간을 늦출 필요가 있다. 예. 말이라는 거는 뱉어버리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니 무작정 답하지 말고 이 시간을 조금 늘려서 잠깐의 침묵은 상관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얘기를 고민해서 던져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말 센스를 높이고 대화를 진정성 있게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네요. 실제 뭐 어떤 많은 말들을 해서 꽉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숙고한 다음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말 센스가 높고 반응을 더 좋게 만드는 거다. 이런 권고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대화라는 게요. 보면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나만 이걸 지킨다고 좋은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배려하고 뭐 하는데 상대방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나쁜 습관들 꽉 채워서 말하고 뭐 자기 생각만 말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말센스에서는 상대방이 이런 반응 보일 때 이런 거에 대처하는 요령 뭐 이런 것도 알려줍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적혀 있습니다. 특히 피해야 할 대화의 소재가 몇 가지 적혀 있는데요. 그게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명절 때 내려가니 야 정치 얘기하더라.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대화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선 역류 효과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일종의 가짜뉴스 실험인데 이 역류 효과를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단 가짜뉴스를 먼저 보여줍니다. 네. 예를 들면 송경제 플러스 새로 진행하는 박정호 교수가 현빈급 외모를 지녔다라는 가짜 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가짜 뉴스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진짜 뉴스를 이제 알려주죠. 예. 사진을 들고 가서 이 사람이 실제 박정호 교수야. 예. 현빈급까지는 아니고 하면서 증거를 다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뉴스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이걸 더 신뢰하려는 현상을 역류 효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의 견해가 틀린 걸 알게 됐는데도 네. 원래의 그릇된 신념에 집착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에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정치 분야에서. 네, 정치 분야에서. 그리고 이 역류 효과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정치권이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부러 역정보라든지 이런 걸 흘려놓고 나중에 실제는 아니다라고 됐지만 그 가짜 뉴스가 도리어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정치권이어서 이 얘기를 굳이 대화에서 해봐야 예. 결론도 안 나고 예. 하기 때문에 대화가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흐르질 않는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이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는 가짜 뉴스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과학 쪽에서는 인류는 달에 발을 디딘 적도 없다. 네. 과학 쪽에서도. 네. 아폴로 11호가 가서 그 발을 딛는 사진 자체가 가짜다. 그럼 그건 어딜 갔다는 거예요? 라는 게 아직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역류 효과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종교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이건 신념에 가깝기 때문에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없고 끼어들지 말라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시작돼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딴짓을 하면서 그 대화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대화에 집중하기 힘드니 저는 이 대화를 지금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차라리 빠져나오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저 기자님, 요즘은 제가 요런 고민이 있어요. 네. 조금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보면 이분들은 사실 대면이나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보다는 SNS나 문자, 카톡 이런 걸로 소통하기를 훨씬 선호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 전화를 하는 걸 결례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례하다. 맞습니다. 문자로 하면 될 걸 왜 맞아요. 전화를 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뭐 이러한 뭐 지금의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이 좀 있습니까? 네,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굳이 저희가 그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더 비대면을 많이 했던 상황도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술 발달이 대화를 좀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이 말센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자는 소통을 방해하는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카톡부터 시작해서 문자, 이메일, SNS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 소통을 더 늘려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아까 얘기한 이 사람의 얘기를 내가 주의 깊게 듣고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동감하기에는 이런 게 도리어 장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저도 사실 그 기자 생활할 때 후배 기자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예. 제가 너는 들어와서 뭐가 적응하기 제일 힘들었니라고 했을 때 전화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세대는 전화가 굉장히 편한 취재의 그렇죠. 가장 수단이었는데 일반적인 건데. 네. 지금 취업하는 세대들은 전화는 해본 적이 없고 카톡으로만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취재도 카톡으로 하는 게 편하다. 취재마저도요. 예. 근데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화를 하는데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요즘 시대는 이런 다양한 우리 그 소통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기기들을 멀리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핸드폰을 옆에 놓고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까똑까똑 그러면 쳐다보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보내고 그러면서 대화를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핸드폰을 아예 꺼놓거나 멀리 띄워놓고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이메일이나 이런 거는 업무상으로 쓸 수밖에 없겠지만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면 대면으로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신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통을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진단도 놀라웠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참 그 방법을 좀 걱정하는 많은 새로운 계층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가끔 책을 읽기 힘들 때 이 코너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예, 다음 주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기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끝곡으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골라봤습니다. 빙판길에 안전운전 꼭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